박씨네 노모가 노망났대. 박씨네 노모가 재산을 나눈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양 성저심리 작은 마을에 박씨 노모가 재산을 나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시작됩니다. 큰 며느리는 논밭과 문서를 몽땅 받고 막내 며느리는 어머니만 모시게 됐다는 말에 사람들은 막내가 손해봤다. 노모가 노망이 났다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박씨 노모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효도하는 척하는지, 누가 진짜로 땀 흘리는지, 누가 재산만 노리는지요. 노모는 그 모든 것을 낡은 장부에 조용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짜 상속의 의미가 가슴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박씨 노모네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양 성저심리방, 사람 발길이 모였다 흩어지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살림을 입에 올리며 살았습니다. 누가 쌀독이 비었는지, 누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지까지도 말입니다. 그런 마을에 어느 봄날부터 유난히 큰 소문 하나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노모가 재산을 나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씨 노모는 젊은 날 장사를 하던 남편을 여의고도 오래 버텼던 사람입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뼛속으로 파고드는 초가집에서 살면서도 남의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모도 이제는 혼자 살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들으며 가장 먼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 며느리는 모질다더라. 말은 고운 척하지만 눈은 늘 살림통을 훔는다더라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막내 며느리는 자신이 굶어도 시어머니 밥상부터 차린다더라. 된장국 냄새가 나기도 전에 어머니 방부터 들여다본다더라 하는 말입니다. 소문은 끝내 더 자극적인 결론으로 굳어졌습니다. 큰 집은 전 재산을 받고 막내 집은 노모만 모시게 됐대.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노모가 노망이 났다느니 막내가 억울하다느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결정이 두 며느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이었습니다. 박씨 노모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이 넉넉지 않아 솥뚜껑을 열어도 김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큰아들 내외가 찾아온 것입니다. 큰아들은 문턱에서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평안하셨습니까? 큰며느리도 뒤따라 절을 했습니다. 겉보기엔 공손합니다. 그런데 큰며느리는 인사를 하자마자 시선이 부엌으로 한 번, 사랑방 장롱으로 한 번, 뒤뜰의 장독대로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살림의 그림자를 더듬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떠십니까? 약은 드십니까? 하고 묻지만 노모의 몸이 아니라 남은 것들을 재는 듯한 물음이었습니다. 노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약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국자 하나를 들고도 솥에서 물만 퍼 담았습니다. 쌀이 거의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장면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고 마루에 앉아 치맛자락만 다듬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안일이 밀렸습니다. 하고 말하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마당 한 번 쓸지 않았고 우물물 한 바가지 길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막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직접 담근 겉절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입맛 없으실까봐 조금 담가왔습니다. 노모는 먼저 거절합니다.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이 늙은이를 왜 챙기느냐.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담그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막내 며느리는 마당으로 내려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노모는 말없이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모의 눈빛이 그저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엔 오래된 계산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막내 내외가 돌아간 뒤 노모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엔 바람이 스며들고 등잔불은 흔들립니다. 노모는 그 흔들리는 불빛을 보며 속으로 무언가를 다짐합니다. 이제는 때를 봐야 한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노모는 낡은 괴짝을 열었습니다. 괴짝 속에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장부 속엔 숫자와 물목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노모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가 잠시 붓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노모가 가진 게 무엇인지도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엔 재산이라는 단어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며칠 뒤 큰 며느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날씨가 좋다는 말을 앞세우며 들어옵니다. 그러나 손엔 빈손이었습니다. 마당을 쓸 생각도 텃밭을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기와가 다 낡았네요 하고 말하면서도 기와를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비단 이야기를 합니다. 노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잠시 앉았다가 제가 바쁩니다. 가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노모 옆에 앉아 풀을 뽑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사이로 흙이 묻어도 얼굴에 땀이 흘러도 멈추지 않습니다. 노모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막내 며느리가 돌아간 뒤 노모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장부의 한쪽엔 큰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른 쪽엔 막내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모는 작은 글씨로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큰아들 옆엔 마루에만 앉은 자, 막내 아들 옆엔 흙을 함께 만진 자라고 적었습니다. 그 글씨는 작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노모는 지금 유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노모 집을 들여다보고 걱정했습니다. 어르신, 지붕이 뚫렸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손을 봐야 합니다. 노모는 이 늙은이가 무슨 지붕이냐 하고 웃어넘깁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바람이 불자 방 안에 빗물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지붕을 올려다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막내 며느리는 자기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초가집 한 칸에서 살며 남편은 품팔이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막내 며느리는 며칠 동안 품을 팔아 목수를 구해왔습니다. 지붕을 고치는 동안 막내 며느리는 물을 길어 나르고 점심을 챙겼습니다. 지붕이 고쳐진 날 노모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큰 며느리가 마을 아낙네 둘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새로 고쳐진 지붕을 보자마자 큰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쓰여서 목수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비를 맞으시면 어찌합니까? 아낙네들은 그 말을 믿고 감탄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효부로구나. 노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 한 잔을 내어놓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큰아들 옆엔 공을 가로챈 자, 막내 아들 옆엔 말없이
고친 자라고 적었습니다. 사흘 뒤 장터에서 목수를 만난 노모는 기와값을 누가 냈는지, 품삯을 누가 마련했는지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모는 그 사실을 알고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낳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그저 장부에만 적었습니다. 그 뒤로 보름쯤 지나자 마을에 더 큰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씨 노모가 사실은 재산을 숨겼다더라. 남편이 큰 장사를 했는데 망한 게 아니라 문서와 은전을 감춰뒀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큰아들 내외는 곧장 노모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쥐가 쌀자루 냄새를 맡은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말이 돕니다. 혹시라도 남겨둔 것이 있으시면 장남인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하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노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헛소문이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믿지 않습니다. 방안을 둘러보고 장롱 밑을 힐끔 보고 뒷뜰을 한 번 더 훑쳤습니다. 며칠 뒤 막내 내외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어머님이 겨울을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님이 편히 계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마치 쌀밥처럼 담백했지만 노모의 마음을 오래 채웠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큰아들 옆엔 재산을 묻는 자, 막내 아들 옆엔 재산을 묻지 않는 자라고 적었습니다. 마침내 노모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방 안에 앉아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냅니다. 보자기 안에는 땅 문서 몇 장과 은전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노모는 큰아들에게 그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장남인 너는 집안을 이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가지거라. 큰아들 내외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지만 손끝이 보자기 쪽으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노모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모셔라. 막내 아들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재산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 말이 마을 사람들을 더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뒤 큰아들은 문서와 은전을 챙겨 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큰 집이 복을 받았구나. 그날 오후 막내 내외는 손수레를 끌고 노모를 모시러 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낡은 짐을 등에 메고 노모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큰 집은 재산을, 막내 집은 노모를 가져가는구나.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수레 손잡이를 꼭 쥐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막내의 집은 초라했습니다. 방은 작고 바람은 쉽게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노모를 위해 가장 따뜻한 자리에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편은 부엌 옆 좁은 쪽방에서 잤습니다. 노모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자느냐?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편히 주무셔야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막내 며느리는 몇 번이고 노모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불이 내려가 있으면 올려드리고 물이 식었으면 다시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자신들은 얇은 이불 하나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밥상도 늘 노모가 먼저입니다. 노모가 따뜻한 밥을 먹은 뒤 막내 내외는 남은 누룽지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노모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눌러 담았습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사람은 한 번의 선행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에 적었습니다. 나누는 자. 어느 날 노모가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장에 가서 배추 10포기를 사오너라. 막내 며느리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살림에 배추가 너무 많습니다. 노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오너라. 막내 며느리는 배추를 사왔습니다. 노모는 그 배추를 절이게 하고 말리게 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집은 배추를 말려 무엇을 하려나. 며칠 뒤 갑자기 배추가 귀해졌습니다. 가뭄이 들고 밭이 상해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때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말려둔 배추를 장에 내다 팔아라.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말대로 배추를 팔았습니다. 정말로 배추가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쥐었습니다. 노모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것이다. 그날부터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겨울엔 실이 귀해진다며 싸게 실타래를 사두게 하고 봄엔 소금이 귀하다며 값이 내려갈 때 사두게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막내 며느리는 손수레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돌아오며 이웃의 부탁도 들어주며 작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어느새 막내 집엔 물건을 맡기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막내 며느리는 점포를 얻었습니다. 점포는 크지 않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제법 장사를 잘해. 노모는 그 소문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내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이 돈을 쥐는 손인지 사람을 붙드는 손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노모는 장부에 길을 아는 자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큰 집은 달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문서를 펼쳐놓고 팔 시기만 재고 있었습니다. 논밭은 스스로 일궈 돈을 벌어야 하는데 큰 며느리는 그 과정이 싫었습니다. 논은 팔아야 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살림이 빠듯해지자 작은 논 한마지기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큰 며느리는 비단 옷을 샀습니다. 비단을 입고 마을을 걷는 날이면 큰 며느리는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비단은 배를 채우지 못했고 쌀독은 다시 비어갔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성 밖에 다리가 놓일 거요. 그 근처 땅을 사면 값이 3배가 될 거요.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남은 논밭을 팔아 그 땅을 사들입니다. 하지만 다리 이야기는 거짓이었습니다. 관아의 계획은 취소되었고 그 땅은 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큰 집은 그날부터 무너졌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망한다. 노모는 그 소문을 듣고도 말없이 장부에 적었습니다. 욕심으로 잃은 자. 큰 집이 더 어려워지던 어느 날, 큰 며느리는 쌀을 사러 장터에 갔다가 막내 집 점포가 더 커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사 비법을 다 막내에게 줬다더라.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고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노파와 점포는 원래 우리 것이었습니다. 장남인 당신 것이라고요. 큰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막내를 무너뜨리면 어머님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재산도 길도 다 우리 것이 됩니다. 큰아들은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체면과 배고픔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헌 무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막내 점포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튿날 손님이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여기서 구멍난 무명을 팔았소. 소문은 번졌습니다. 박신의 막내 점포는 불량품을 판다. 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래 장부를 훔쳐 몇 장을 찢어놓습니다. 거래처들은 불안해하며 거래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며느리는 관아에 가서 고발했습니다. 저희 집 막내 며느리가 장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점포를 조사했습니다. 찢긴 장부가 나왔고 장세 기록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막내 며느리는 관아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점포는 손님이 끊기고 거래처는 떠났습니다. 막내 집은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노모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때가 왔구나. 사흘 뒤 노모는 지팡이를 짚고 관아로 갔습니다. 아전들은 노모를 보고 비웃으려다 노모의 눈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모는 품에서 다른 장부들을 꺼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장세를 낸 기록, 거래처와 주고받은 증표, 물건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포 문턱에 재를 뿌려두었습니다. 밤마다 누가 들었는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또한 노모는 점포 근처 노점상에게 부탁해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밤중에 큰 집 며느리가 들락거렸습니다. 아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큰 며느리의 짓이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효부인 줄 알았더니 모함이었다. 막내 며느리는 혐의를 벗습니다. 거래처들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거래하자고 했고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 너를 해하려 한 것이다. 큰 며느리는 큰아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미 무너진 집안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장부에 마지막 글을 적었습니다. 공을 가로챈 자, 거짓을 말한 자, 욕심으로 잃은 자. 며칠 뒤 노모는 다시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노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나눈 지 얼마나 되었느냐? 막내 며느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너는 나를 받았다. 그리고 길을 받았다. 큰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 물었습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것이다. 계절을 따르고 사람이 필요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길은 평생 남는다. 그리고 노모는 큰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너는 땅 문서를 받았다. 그것은 돈이었다. 돈은 쓰면 없어진다. 그러나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모는 마지막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노모가 끝까지 숨겨두었던 은전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모는 그것을 막내 며느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큰아들은 얼굴이 하얘졌고 큰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모는 말했습니다. 장남에게 땅을 준 것은 시험이었다. 욕심이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려 했다. 막내에게 나를 준 것도 시험이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사람을 지키는지를 보려 했다. 그리고 노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을 소문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날의 진실은 조용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계절이 다시 돌아 봄이 왔습니다. 막내 점포는 더 번성하여 거래처가 늘고 사람들은 막내 며느리의 이름을 믿고 물건을 맡겼습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말고 바르게 하여라. 막내 며느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모는 큰 집을 돕자고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망설이지 않고 쌀과 반찬을 보자기에 싸서 큰 집으로 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형님, 장사를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시면 됩니다. 노모가 늘 말하던 한 문장이 그 집안의 마지막 매듭을 풀었습니다. 가족은 버리지 말라. 큰 며느리는 막내 점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손님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흘린 땀은 거짓이 아니었고 큰 며느리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가을이 오자 막내 점포는 성 밖까지 퍼졌습니다. 거래처는 10곳이 넘었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노모는 말했습니다. 나누는 만큼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박씨 노모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땅이 아니라 길이었고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문처럼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밤에 남아 조용히 빛납니다. 막내 집 마루 끝에 노모가 앉아 있고 발치에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 노모의 치맛자락을 살짝 냄새 맡습니다. 고양이는 꼬리를 한번 천천히 세우고 그 자리에 동그랗게 엎드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노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 집안의 진짜 유산처럼 따뜻하게 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말없이 장부만 꺼내들어 글을 썼던 시어머니의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욕심이 화를 부르고 막내 며느리의 효심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막내 며느리의 효심이 인상 깊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